자, 핵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은퇴 설계, 핵심 문제. 전체적으로 사지선다로 나와 있으니까 문항 자체가, 오지선다보다는 쉽죠. 그쵸? 오지선다보다는 쉬운 거고.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실전 시험 문제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지문이 많이 길거나 그런 건 몇 개 문제 정도가 그렇게 나올 텐데,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저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지선다 풀어보실 때는 반드시 사지선다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문제 유형 자체는 뭐 선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르는 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연결이 나오든 아니면 고르는 게 나오든 나열하는 게 나오든 뭐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나오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해답은 딱 보여요. 공부를 뭐 조금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은퇴설계 개요 챕터 1번의 첫 번째 문항. 다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면 일단은 생산가능인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산활동 가능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우리가 생산활동 가능인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0에서 14세, 65세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놓으면 일단은 A분의 A를 이렇게 나눈 거. 요게 이제 유년부양비. 그리고 B를 그대로 놔두고 C를 놔둔 거. 요게 노년부양비. 요거 둘을 합친 게 총부양비. 그 다음에 고령지수와 유소년인구. 요렇게 놔둔 부분들이 이제 그 고령화지수. 이렇게 보이면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고 점점 늘어나죠.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고 늘어나는 상태죠.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도 줄어드는 상태죠. 그쵸? 예, 출산율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 요게 더 크니까. 2020년도 수치를 보게 되면 고령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거를 한번 볼까요? 2020년 대비 2020년 수치를 보면 과거 대비해서 어떤 거 한번 보죠. 2020년에 보게 되면 고령화 지수가 129.3이 됐어요. 그전에는 100대가 안 넘어갔는데 그쵸? 그 얘기는 유소년 인구가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겠네요. 앞으로 점점 생산활동 가능 인구의 총부양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2010년에 비해서 2040년에 4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생산 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년인구수.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인구 생산 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인구. 공식에서 제가 다 알려드렸었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부양비, 그다음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지수. 여기서 1, 2, 3번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고령화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틀린 건 4번.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15에서 64세. 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괜히 지웠다, 그렇죠? 15세에서 64세, 0에서 14세, 65세, A, B, C였을 때 B를 밑으로 놔두고 A,
B를 밑으로 놔두고 C.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요거 합치면 총 부양비. 그쵸? 그 다음 A분의 C. 이렇게 놔두고 나면은 요거는 고령화 지수.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자주 나오니까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몇 문제 정도 낸 거예요. 요게 심심치 않게 박스 1번 문제처럼 그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거나 수치로 계산하라고 물어보거나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쪽 파트 쪽에서는. 다음 중에서 노령화 지수로 가장 적절한 거.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가 200명이고요. 고령 인구가 180명이다. 그러면 200명. 180명. 그러니까 90이죠. 예, 여기 뭐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 예. 90. 그래서 4번 문항. 은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년 부양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노령 인구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를 경우 은퇴 자금이 더 빨리 고갈될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쵸? 고용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가교연금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죠. 고용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정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쵸?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점점 가교연금의 역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탈 연령, 그리고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니까 요 부분, 여기 요 다리를 메꿀 수 있는 연금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은퇴 소득 챕터 2. 그러니까 챕터 1 쪽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다른 것도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도입 시기. 공무원연금은 60년,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63년, 국민연금 88년도, 퇴직연금, 그러니까 기업연금은 2005년도, 정확하게 12월달. 그래서 틀린 거 4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자, 기업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다.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맞죠? 퇴직소득세 절세가 어떻게 돼요? IRP에서 연금 수령할 때 10년 차까지는 70% 세금 내니까 30% 절세할 수 있죠. 그리고 11년 차서부터는 60%가 세금을 내니까 40% 이게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차이가 난다. 그쵸?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재정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70%까지 기본적인 노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건 기초연금제도. 둘 다 공공부조제도인데 사회보험제도는 아니고 둘 다 공공부조제도죠. 그중에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닌. 자, 3번 문항.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1층과 2층 보장체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보게 되면 3층 보장제도라고 하게 되면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기업, 3층의 개인. 이렇게 3층 보장제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금이 있고요. 그 다음 직역연금이 있죠. 이 직역연금들은 1, 2층 보장 기능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자체에 그게 그 안에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도 있으니까 기업연금의 역할과 그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직역연금.
답은 3번. 공적연금은 국민들이 일정한 사유로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될 경우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다음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하고 보게 되면 노령, 나이가 들었을 때 타는 연금이 있고요. 노령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 사망하셨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고, 또 당사자가 장애가 돼서 소득 능력을 상실하거나 줄어들 때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을 못 받을 때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이런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실직과 관련되는 부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실직. 다음 중 직영연금 제도의 종류. 직영연금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 직영연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자우체국 직원연금 이렇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6번 문항 한번 볼까요? 1990년생 홍길동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자, 55세 이후 연금이 수령 가능하다.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연령대, 그러니까 제도별로 좀 다르지만 최소 연령이 60세예요. 자,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1990년생이면은 조기노령연금을 요때 수령 못하죠. 그러니까 요게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요것도 당연히 65세.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IRP를 통해서 55세 이후서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죠. 이연퇴직 소득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답은 4번.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뒤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뒤쪽에서 또 이제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쵸. 예, 몇 년생이 몇 살에 탄다. 이거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복해서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뒤쪽에서 보자라는 거고요. 7번 문항. 은퇴 후 필요한 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과 관련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국제기구에서는 은퇴 전 소득의 7에서 80%를 적정 은퇴 소득으로 수준으로 공고하고 있다. 맞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목표 소득 대체율은 소득 기준보다는 소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소득 발생보다는 소비가 더 많이 발생할 때니까.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거다. 표준적인 생활, 최소 생활비가 아니고 그건 적정 생활비. 이건 용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적정 생활비에 대한 부분. 최소 생활비는 최저한의 생활.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은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목표 은퇴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연구에서 구분하는 은퇴 생활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최저, 표준, 유락으로 구분하죠. 요거는. 그래서 틀린 건 4번 적정 생활비. 요거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최저, 표준, 유락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물론 적정 생활비만 이런 쪽으로, 최저 생활비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은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로 구분할 때, 그다음 다음 중 자녀가 독립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캥거루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키퍼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페라사이드 싱글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10번.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 홍길자의 은퇴소득 확보 방안. 자, 무소득 배우자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는 거 필요하겠죠. 예, 나이에 상관없이, 그쵸, 이 부분은. 그리고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 확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엔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이니까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가입자. 물가상승률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11번 항목. 은퇴소득 확보계획 수립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퇴소득 확보계획을 수립하기 전 은퇴 후 은퇴소득원 점검, 연금 등 은퇴소득원 점검, 현금흐름표 등을 통한 소득 대비 지출 점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추가 저축 여력 점검, 필요한 경우 비상예비자금에 대한 검토.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비상예비자금에 대한 검토는요 절대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 조심하셔야 돼요. 비상예비자금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고 이거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냥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비상예비자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준비하고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준비하고요 비상예비자금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중 20대 은퇴소득 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은퇴저축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요거 하나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인생 그 이후에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복리 효과를 그죠? 시간에 투자하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복리 효과 이런 부분.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죠.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은 이제 50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은퇴 준비를 언제 체계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는 것들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쪽에 2, 3, 4, 5, 10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사 하면서 20대를 대표적으로 하나 좀 내본 거고요.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주주택에서 평생 살면서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승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이거는 승계를 해야 되고 이건 자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짚어본 거고 중요한 거니까. 연금 수령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래서 은퇴자의 재무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할 수 있고 정액형, 종시형이다. 종시형 안에서도 또 갈라지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은 국가에서 지급 보증하죠. 중단될 일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출 이자는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종합소득공제 시,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죠.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 주택연금 가입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일 현재 기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60세였는데 좀 바뀐 지 됐죠. 55세. 그리고 9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2억.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2억.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상년후견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다주택자여도 돼요. 다만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2주택자일 경우에. 그 다음에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괜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3년 이내 처분 조건. 그 다음 15번 문항. 다음은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탁 방식의 경우 연금가입자 사망 시 공동상속인이 동의를 얻어야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신탁 방식은 자동 승계되는 거고 저당권 방식일 경우에가 1번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신탁 방식의 경우 일부 임대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신지급 방식은 다양한 지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초기 증가, 정기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혼합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확정기간 방식은 정액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단 쪽에 보면 인출 방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놨으니까 답안 쪽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 중요해요. 주택연금의 연금수급 조건.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건 정액형만 가능하고 어떤 건 정액형 이외에도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출한도 설정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그런 걸로만 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선택하는 주택연금 이게 우대 방식이죠. 예, 우대 방식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줍니다. 연금은 자, 주택연금의 종신지급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액형이 있고요. 초기 증가형, 정기 증가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초기 증가형은 나중엔 적게 받는 거죠. 정기 증가형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자, 연금 지급,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경우. 이러면 안 사시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주택연금인데.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면 이건 승계받거나 신탁경 같은 경우는 자동, 저당권 같은 경우에 승계받아서 사면 되는 거죠. 이건 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1, 2, 3번 같은 경우에 다만 이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허락받은 경우, 우리 교재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공단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단서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교재는 거기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주택연금의 연금 지급 방식 중에서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사망할 때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정액형이죠. 이런 경우는 가입 초기 일정 기간 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급액이 적다. 이건 초기에 증가하는 거. 이건 초기 증가형이죠. 그 다음에 가입 초기 월 지급금은 정액형보다 작지만 일정 기간마다 올려준다. 이건 정기 증가형이고. 인출한도 설정 후 대출 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은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다. 요거는 이제 확정기간 방식. 1, 2, 3번은 종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확정기간 방식. 요게 틀리다는 게 좀 어렵죠, 문제가. 그렇죠? 예, 일부러 좀 어렵게 냈어요. 정확히 기억하시라고. 자, 20번 문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 주택연금 상환할 필요 없죠. 그냥 땡 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니까.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가 인사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거 상환해야 되겠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여기 안 산다는 거니까.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때. 이때는 상환해야 돼요. 특수한 사정인가 허락받은 사정이 안 나나 다 상환해야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냅두면 돼요. 그냥 끝.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받으시고 주택가격이 많으면 나머지 돌려받는 거고 주택가격이 적으면 그냥 끝. 그렇죠?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8억 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8억 원 이하가 아니고 6억. 그리고 6억 원 이하 농지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되고 6억 원보다 많으면 6억까지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이건 주택연금하고 똑같고,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해서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즉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상속인이.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1960년생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각각의 사안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1960년생은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0세 넘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신청인은 영농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5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상. 그 다음 사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된다. 농지법상 농지 중에서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 그쵸? 예. 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는 거니까 2024년도 신청을 하는 거니까 60년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연속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실제 영농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 뭐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 또 23번 문항.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농지연금은 지급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연금이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정액형과 종신형과 기간형. 근데 이제 주택연금은 좀 다르게 바뀌었고 조금 더 개정이 됐고 얘는 그대로 있고. 자,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금 지급 총액의 전부를 상환이 가능하죠.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해 왜 상환이 없으면 농지 처분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끝. 그렇죠. 부부 중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한다. 적은 사람 기준.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한다. 그렇긴 하지만 그 해설 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적은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엔 가입자 연령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적은 사람 기준으로. 24번 문항.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영 이항형은 조금 더 많이 받는 연금형이에요. 경영 이항형은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이다. 전고 후죠. 앞이 높고 뒤에가 낮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연금으로 따지면 초기진가요?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 10년 동안. 주택연금과 달리 대출 한도는 따로 없다. 그 다음 홍길동은 2024년에 농지연금을 5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자,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 상한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보면 모든 거 다 여기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항을 주지만 지금처럼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1, 2, 3번처럼 예문을 쭉 교재 예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4번 문항처럼 예시를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어요. 홍길동은 어쩌다, 홍길동은 어쩌다. 그럼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겠죠. 홍길동은 경영 이항형으로 받는데 그랬을 때 다른 사람보다 연금을 좀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홍길동은 전고 후조형이기 때문에 최초 10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지문을 사람 이름 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문, 교재 예문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뭐 답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답을 알고 있으면 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항이 어떻게 나오든지 아니면 1, 2, 3번 갖고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25번 문항.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의 제한물권 등을 설정할 경우.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택연금 받고 있으면서 그걸로 제한물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 농지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되면 소유권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제한물권을 걸었다? 그럼 이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주체 쪽에서 보면 담보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죠.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는 경우 농지가 아닌 거죠. 이제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3개월 이내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가 아니고 6개월. 이건 주택연금도 그렇고 6개월 이내에 승계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챕터 3. 3번의 핵심 문제 한번 살펴보죠. 은퇴설계 실행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은퇴설계에 대한 정보 수집, 평가, 산정, 계산, 연간저축의 계산, 은퇴저축에 대한 계획 수립. 자, 쭉 보게 되면 정보 수집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은퇴설계 실행 단계는 재무설계 실행 단계하고는 좀 달라요. 재무설계 실행 단계는 관계 정립부터 시작을 하죠. 은퇴설계 실행 단계는 관계 정립은 이미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집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정보 수집하고 나서 총 은퇴 일시금을 먼저 산정합니다. 이만큼 필요합니다.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만큼의 자산이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을 차감한 거. 라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 라가 맞네요. 차감 부족한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연간 저축액을 계산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축할 거냐? 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 남았죠? 그 다음 연간 저축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거 가가 아닌데? 요거 세 번째. 나를 잘못 썼구나. 예. 가다나 라마바. 그럼 답은 2번. 그래서 은퇴 설계와 관련돼서는 프로세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항. 다음은 은퇴 설계 실행 절차의 어디에 해당하는 과정인가? 은퇴 기간 중 연간 은퇴 소득 부족 금액을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은퇴 기간 중 부족 금액을 여기에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은퇴 기간 중 연간 소득 부족 금액은 목표 은퇴 소득에서 공적연금 수령액을 차감한 것. 그래서 여기서 목표 은퇴 소득이 있으면 공적연금 차감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은퇴 기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은퇴 일시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총은퇴 일시금은 필요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총 은퇴 자산 또는 은퇴 자산, 요거는 준비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문항. 다음은 은퇴 설계 실행 절차의 과정 중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가? 홍길동은 보유하고 있는 은퇴 자산을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하고 목표 소득을 충족할 수 있는지 순미래 가치로 평가하였다. 요거는 첫 번째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죠? 1단계에서 그 다음에 총은퇴 일시금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은퇴 자산을 파악했죠. 그 다음에 부족한 은퇴 일시금을 구하고, 요 단계죠 지금. 근데 부족한 거, 먼저 필요한 거 구하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구하고, 그러니까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4번) 문항. 은퇴 설계 실행 절차 5단계 내용. 그리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5단계에는 연간저축액에 대한 계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저축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축 여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목표연쇄 소득과 가정조건을 수정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은퇴저축 계획 수립 하는 단계는 1단계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6단계 과정에서, 1단계 6단계 과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정보 수집, 필요금액 계산, 준비되어 있는 금액, 필요한 금액 쭉 나가서 마지막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해? 이렇게 저축해야 돼?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저축하지? 그렇게 저축 계획을 수립하는, 그리고 6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5번 문항. 은퇴 소득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은퇴 소득원에 대한 설명. 기타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은퇴 자산으로는 골통품, 서화, 예상되는 상속 재산 등이 있다. 그렇죠? 저축 및 투자 자산은 이거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저축 및 투자 자산은 인출 시 이연된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연된 세금이 없다라는 단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연된 세금. 내가 만약에 연금 펀드, 근데 연금 저축펀드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 세제 적격 상품이잖아요. 그러면서 매 결산기마다 사실은 평가를 하면서 여기서 세금을 텍스를 딱 띄워야 되는데 이거 안 띄고 그냥 쭉 가서 여기서 연금소득세 계산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으면 매 결산기마다 여기서 세금을 정산을 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물론 요 기간에 세금 정산하겠지만 이연된 세금을 이연시킨, 과세 안 하고 이연시킨 거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축 및 투자 자산은 전부 다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정기예금 가입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계속 만기됐을 때 세금 띄고 다시 만기됐을 때 세금 띄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자산은 세금 설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거주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의미한다. 거주용이 아니죠. 그렇죠? 은퇴 사용할 용.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은퇴소득 확보를 위해서 설정하고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도 세제 적격연금으로 분류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RP 같은 경우에 이건 퇴직연금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세제 적격연금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죠. 내가 납입한 부분 이냐 아니면 퇴직금 쪽이냐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6번 문항. 은퇴와 관련된 경제지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퇴자산 세후투자 수익률은 은퇴기간 중 필요한 총 은퇴일시금과 추가적인 은퇴저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다.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투자 수익률은 은퇴기간 중 필요한 총 은퇴일시금과 추가적인 은퇴저축액을 계산하는 과정.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필요소득이 있다. 근데 원래는 4,600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을 1,000만 원 타니까 3,600만 원이 지금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20년이고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이게 쭉 물가로 타고 들어오게 되면 은퇴 시점이 이 시점에서는요, 이 사람은 처음에 7,888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3,600만 원을 4%로 20년간 그 물가만큼 올리게 되면 이때 당시 필요한 금액은 7,888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첫 해 쓰는 금액이지 매년 초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은퇴 기간이 25년이면 25년간 돈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 금액이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근데 이 금액이 있으려면 만약에 이 돈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이게 15억 8,390만 1,000원이 돼요. 이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즉 내가 일정 금액의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매번 물가만큼 조금씩 나눠서 쓰면서 투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고, 근데 이 돈이 내가 없다면 지금부터 이 기간 동안에 이 돈을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투자 수익률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 정리해보면 은퇴자산 세후투자 수익률은 은퇴 기간 중에 총 필요한 금액을 부과할 때도 사용이 되고 내가 필요한 금액을 저축할 때도 사용이 된다. 소득세율은 향후 변동 가능성을 추정하여 추정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걸 갖다 써요. 소득세율은. 그쵸?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나중에 변동되면 다시 모니터링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소득세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틀린 건 2번. 물가상승률은 화폐의 구매력 가치인 실질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치로 총 은퇴일시금 산정 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총 은퇴일시금 산정 시에 당연히 물가상승률은 영향을 미치죠.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은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변화 추이를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너무 낮게 결정할 게 아니고 일정 수준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왜? 얘를 너무 낮게 보면 필요 금액은 줄어들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어차피 우리가 계속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다음 차시는 또 계속해서 또 7번 문항서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번 차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